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의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0줄에 들어선 예비 은퇴자들을 주 타겟으로 공통 관심사인 반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후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면서 최근 한 16년 동안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은퇴에 관한 이런 업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실제 은퇴의 대상자가 이제 됐습니다. 최근 보직을 내려놓고 그런 퇴직 예정자로서 느꼈던 그런 감상들, 그 고민들을 제가 한번 책으로 옮겨봤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부제로 발등에 불똥 떨어진 50대,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50이 되고 나서도 이제 노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먼 훗날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벤트 정도로 이렇게 여겨진다 싶으면 이건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 패널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죠. 좋은 솔루션이나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제가 오늘 나와서 무슨 어떤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뭐 그럴 깜냥도 안 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제가 당사자로서 느꼈던 그런 50대 중반에 은퇴 이막을 맞이하는 그런 중년들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 느꼈던 그런 고뇌들,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뭐 어떤 내용들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자 설명회를 가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 따라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망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은퇴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특별한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팁을 드리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은퇴 대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거나 작은 팁이라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작을 해봅니다. 실상 저희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뭐 해결되는 것,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서서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이제 고민해 보면서 과연 노후 준비가 어떤 게 지혜로운가, 어떤 게 실질적인 노후 준비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간단한 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허튼 짓, 헛발질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서 자기 건강관리, 건강체력 관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다. 이런 좀 편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간단한 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허튼 짓, 헛발질 하지 말자, 이것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노후 파산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크고 작은 투자 실패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조급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50대가 특히 되고 보면 뭐 준비된 게 크게 없어요. 장만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게 무리한 투자하는 주 대상이 젊은 층도 물론 많이 있지만 50대, 60대인 이 중장년층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실제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허튼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진짜 삼시세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있는 거라도 잘 우리가 지키면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리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허튼 생각을 하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허튼 짓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계명이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거 있죠. 운동하자. 우리가 건강 체력 잘 관리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노후 연금으로
뭐 매월 500만 원을 받는다. 설령 1,000만 원을 우리가 고정자산으로 확보를 해놨다 하더라도 결국 들어가는 돈이 다 병원비예요. 자기 건강관리, 체력관리 안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 그리고 연금들 이게 결국은 다 병원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튼 짓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자기 건강 체력 관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쉬운 노후 준비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3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온통 절벽 이런 뭐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퇴 절벽이다, 소비 절벽이다, 인구 절벽이다, 뭐 고용 절벽이다, 뭐 수많은 그런 절벽 현상들을 좀 많이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 손 벌리고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가 좀 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좀 또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크게 이렇게 특징 지어서 얘기하면 신삼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한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삼저 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캔서, 즉 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기력을 소진케 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저성장, 뭐 저금리, 저출산 이러한 삼저 현상이 암이다, 캔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성장에 대한 이게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라이프 사이클 상으로 중장년 정도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1.4%, 1.5%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뭐 2%가 넘지 않을 거다. 58년 개띠들이 주무대였던 20, 30년 전 우리나라 성장을 구가던 시절에는 성장이 5%, 막 7% 그랬죠. 성장이 있으니까 금리도 막 5%, 7%, 뭐 10%까지 막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성장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영업자들도 난리지 않습니까? 성장이 좋으면 돈들을 자꾸 많이 벌면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성장이 많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심장이 식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장이 좀 수월치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죠. 두 번째 저금리에 대한 부분도 동일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자금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인 시대가 잠깐 있었지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저금리로 이제 수렴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이제 저축하던 시절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투자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위험이 또 따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이제 금리들도 이렇게 이제 저금리로 가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비투를 한다거나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부분인데 저출산 고령화 이건 따라다니는 거지요. 저출산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죠. 이거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에게 뭐 일자리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주택 문제라든지 양육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부 해결을 해주더라도 이 저출산 부분은 하나의 큰 트렌드이고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60%가 애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30대 여성의 55%가 결혼하지 않겠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이게 보편적인 그 생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이제 감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보다는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는 이제 이 시니어 세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니어 세대들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소득 활동을 하게 하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게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야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느냐, 현명하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느냐 할 때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다운사이징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검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투자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함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비투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특히 50대, 60대 중고령자로 접어드는 이제 은퇴 예비자들, 은퇴에 접어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고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투자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운동하는 것, 운동의 일상화를 통해서 자기 건강 체력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노후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밑에 전제하고 이제 하나하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가 위험하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이 50대라는 나이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난해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대부분 직장이든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가장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시점이 바로 50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한 25년,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선에서 이제 퇴장하는 시기가 이제 50대이죠. 막 퇴장할 때 그 느끼는 그 심리적인 그 공황 상태는 경험자가 아니면 이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좌절감, 고립감, 상실감, 뭐 그 위축되는 그런 것들은 경험자가 아니면 그 경험할 수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족 부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앞뒤에 가리지 않으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스톱하고 내려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때에 굉장히 자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보다도 더 위험한 시기가 남성들의 이제 50대인 것 같고요. 이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 상당히 남은 그 50년이 많이 흐트러지고 꼬이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이 또 주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간이 갑자기 많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때도 이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급한 마음도 있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를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는가? 뭐라도 좀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들, 이런 공허한 마음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시세판을 많이 이제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나는 욕심 없다. 뭐 간단하게 좀 그냥 용돈이라도 벌어보겠다라고 이런 시세판에 눈을 돌리는 순간에 잘못하다 보면 이게 이제 늪으로 빠지는 또 이제 전초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딴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이 50대에 물러나는 순간이. 그다음에 고독사의 부분인데, 고독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직은 활성화가 그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발표를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뭐 3,3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발표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통계로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문명사회에서, 근대 문명사회에서 20-30년 정도 앞서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2014년에 발표된 고령사회 백서에서 일본의 현상을 보니까 특히 60세 이상의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의 64.9%가 고독사의 위험이 크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위험한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실제로 발표된 그 통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의 50% 이상이 50대, 60대였습니다. 50대, 60대 남성들이 다 고독사의 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라는 이 시기를, 이 징검다리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만이 남은 그 50년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50대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탑픽으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만약에 이때 자기 정체성 그 정립을 잘 하고 자기의 현 주소를 잘 파악했다면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이게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이 일단 주무대에서는 우리가 퇴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최소한 받을 때까지는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절은 걸쳐져 있다. 그래서 뭔가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만이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은퇴기가 됐을 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수익들, 캐시플로우는 그래도 최소한 300만 원대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30세기 해결하면서 지금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300만 원 수준 정도는 있어야 내 집에서 3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내 통장이 찍혀야 그래도 30세기 해결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보통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행태를 보니까 72세, 74세 무렵까지는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을 계속 하게 돼요. 65세 이상의 노동인구도 뭐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경제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존형 일자리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압박되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조금은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뭔가 움직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50대 이제 이게 물러나는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미리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고3이 된다면 훨씬 좀 수월한 그런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대학생들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취업 대란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2곳, 3곳, 서너 곳 이렇게 많이 또 합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은퇴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이후에 제 2막은 다음 여정은 내가 어떻게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훨씬 좀 수월하게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연금 전도사라고 자칭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아직 좀 내가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잘 채울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50대 이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1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연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마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연금이라는 이 주머니는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층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3층 연금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여유 있으면 내가 노후 준비 충분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큰 소리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쪼들리잖아요. 항상 허덕이잖아요. 절대 자기가 알아서 여유 있을 때 노후 준비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꼬박꼬박 준비되어지는 것, 강제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준비되는 것, 이것만이 노후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연금을 죽으나 사나 어쨌든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꼬박꼬박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제1차적인 연금을 준비하는 요령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층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연금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비롯해서 이 뒤에도 계속 제가 설명하겠지만 3층 연금을 비롯해서 연금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3층 연금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 가급적 두텁게 좀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적어도 300만 원 정도 수준은 만든다는 목표로 자기 연금 계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층 연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국민연금입니다. 1층 연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0층 연금으로 그 밑에 있는 기초연금도 있지만 이것은 소득 수준이 70% 이하 되시는 조금 저소득층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1층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지만 또 사회 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최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게 국가적인, 이게 공적연금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가급적이면 국민연금은 가장 1차적으로 여기에서 자기의 노후연금의 최소 수준을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들을, 많은 기회들을 열어놨어요. 어떻게든지 국민연금을 통해서 최소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물가 상승률을 매년 반영시켜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죠.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내버려두고 다른 것으로 연금을 준비한다, 이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년 정도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부었는데 이런 수준으로 제가 만 59세까지, 60세 미만까지 제가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이제 붓게 되면 제가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을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그 정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정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한 20년 정도,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부으면 평균 지금 100만 원 정도 수령 금액이 지금 돌파했다라고 최근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10년 정도 부은 양반들이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이고 한 20년 정도 가입한 사람들 한 100만 원 정도 넘었다라는 최근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가입 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최소 생활 자금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명하다. 제가 이제 여러 옵션들을 많이 이제 열어놓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추가 납부제도라든지 의무계속제도라든지 의무제도라든지 반환 일시금제도라든지 그 외에도 뭐 조기연금, 뭐 연기연금 등등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책정할 때 개인의 소득 수준뿐만이 아니고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도 같이 반영되어서 돈을 많이 낸 사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깎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올려서 평균으로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은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연금이다, 기초연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가 납부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단력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경력이 단절됐거나 실직, 휴직 등으로 해서 이렇게 납부 유예자가 된 사람들, 이분들이 다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시점에서 그간 납부 연기됐던 기간치에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함으로써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추가 납부제도고요. 의무계속제도는 연금을 수령하려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요, 최소한 10년 정도를 가입을 해야 돼요. 최소한 10년 가입해야 되는데 10년이 아직 채우지 못한 사람, 그다음에 너무 금액이 적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부터 만 59세까지예요. 60세 미만까지거든요. 그 이상은 우리가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금액이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10년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60세 이후에 65세까지 최대 5년 정도를 내가 추가 납부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의무 계속 가입자로서 추가로 납입함으로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의무 계속 가입제도예요. 그다음 의무 가입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주부들이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뭐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의무 가입자로 제가 한 4년 전에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최소 가입금이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을 10년 정도 내가 가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18만 8천 원을 종신토록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10년이 아니고 9만 원짜리를 20년을 내가 납입하게 된다. 그러면 연금 수령 나이 때 2배인 36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토록.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그래서 주부라든지 수익이 없는 사람도 내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의무가입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제도라는 게 있는데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되고 60세가 되면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간다거나 이제 국적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으로 이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반환 일시금 반납제도라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제도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연기연금과 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 이것은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65세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잖아요. 근데 65세가 됐는데도 계속 근로활동을 해요. 또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 국민연금 필요 없다, 수령하는 게. 그러면 내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이 늘어납니다. 최장 5년을 내가 연기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36%가 가산이 돼요.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그래서 당장 내가 국민연금이 필요 없다. 난 아직도 그냥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내가 받겠다 하면은 최대 5년을 연장하게 되면 36% 정도 가산된 금액이 종신토록 나오는 제도니까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기연금 제도가 반대입니다. 이제 조기연금 제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정도에 내가 퇴직을 했다. 그런데 마땅한 지금 소득원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제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65세에 내가 지금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하는 경우에는 1년을 땡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1년 정도를 내가 땡긴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5년을 만약에 당겨서 받는다면 30%가 감액이 돼요. 30%가 감액이 돼서 종신토록 지급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원 단절이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도 조기에 받아서 생활하겠다라는 분이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80만 명 정도가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접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면 30%가 깎이더라도 미래서부터 내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제도가 조기연금 제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기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연금을 통해서 미룰 수도 있지만 우리 실제로 이 삶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시니어 그 기간도 활동기가 있고 활동기 한 75세 무렵까지를 활동기로 시니어 활동기로 보는데 활동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 주체적으로 자력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소비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활동기 시니어기에 좀 더 자기 인생을 좀 많이 즐길 수 있다면 즐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적은 어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발생하게 되면 수령을 해서 좀 더 또 이렇게 윤택하게 여유롭게 사는 것도 방법이고 이거 아니더라도 난 충분하다 하는 경우는 좀 연기를 시켜서 나중에 더 풍성하게 충분하게 받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 이것은 자기 선택사항이니까 자기가 이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역연금에 가입돼서 공무원연금 아니면 군인연금 뭔가 이게 공무원연금으로서 이렇게 가입해서 근무하다가 여기서 이제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가입 단체로서 이제 일반 사기업에 근무를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제도에서는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제도를 합쳐서 20년이 넘어가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계제도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직역연금 합쳐서 20년이 넘어가면 내가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면 이거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종신토록 연금을 받고 싶다. 두 제도에서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연계제도라는 거 있다.
이것도 있다. 이제 이것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층이 바로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반강제적이죠. 실질적인 퇴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연금이 바로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저도 강조하는 게 특히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불효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절대 중도인출이나 중도 해지하지 말라. 반드시 유지하고 이것만은 꼭 고수해라. 이것만이 남는 길이다. 이런 제가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못지않게 퇴직연금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능이 가교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무렵에 어정쩡한 나이에 내가 퇴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소득 활동을 하기가 좀 어정쩡하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 간격이 한 약 10년 남짓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퇴직연금을 잘 모아두면 가교연금으로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보루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퇴직연금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연금이 2억 정도 가지고 있다. 2억 정도를 내가 꼬박꼬박 잘 모아놨다. 이제 이렇게 싶으면 5년 동안 내가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10년 정도에 걸쳐서 내가 이 2억을 이제 연금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면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요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교연금으로서의 기능이 퇴직연금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굳이 내가 중도인치나 찾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가급적이면 은퇴자금으로 쓰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개인연금이나 다른 연금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퇴직연금 계좌를 키워라.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이 금액을 키우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DB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IRP 계좌를 통해서 계속 납입할 수 있죠.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다 IRP 계좌를 무조건 터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조건 타야 되기 때문에 IRP 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근속하는 기간에는 세액공제 용도 그런 통장으로 또 통산 계좌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추가 납입을 하는 거죠. DC형 계좌인 경우는 DC형 계좌에도 계속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RP 계좌를 터서 거기에다 계속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여기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계좌를 통해서 은퇴자금을 여기다 키우는 것.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연금만 제대로 튼실하게 잘 관리해도 다른 연금이 없어도 노연금으로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는 그 중요성을 퇴직연금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3층 연금으로서 이제 개인연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고 연금 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 개인연금 저축을 통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 받는다 할 때 보통 이제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하게 되는데 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상품명에 저축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저축이 안 들어가 있고 개인연금이다 하는 것은 연금보험이에요. 이것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 저축보다는 연금보험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유지율이 50%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생활하다가 필요한 경우, 어떤 유혹이 있는 경우, 또 생활자금으로나 여러 투자 자금으로 쉽게 중도에 해지하는 게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거든요. 세액공제로서 내가 받았던 세금보다도 세금 혜택보다도 내가 중도에 해지해버린다. 또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 55세 이후에. 그러면 기타 소득세를 물게 돼요. 기타 소득세를 16.5% 여러분들 다 토해내게 됩니다. 내가 세액공제 받은 것은 1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토해내는 건 16.5%의 손해예요. 그럴 바에는 연금보험이 낫다. 연금 기능도 하면서 이것은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10년 동안 내가 꼬박꼬박 매월 최대 150만 원, 매월 150만 원까지 내가 불입할 수 있는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꼬박꼬박 10년을 내가 연금보험에다 적립하게 되면 10년 후에 내가 일시금으로 받아도 비과세됩니다.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돈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그것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요긴한 수단이 아닌가. 연금 상품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튼실하게 거기다 두텁게 잘 관리하고 3층은 연금보험으로 그래서 여차하면
목돈으로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수단으로 당연히 3층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두 중에서 본인의 이제 선택 여하에 따라 이제 뭐 자기가 고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도 대표적인 이제 3층 연금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 아니면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퇴직연금이자 어떤 보험 기능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최대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저축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 기능, 퇴직연금 기능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전문직이라면 대표적인 의사, 뭐 회계사, 세무사, 뭐 변리사, 약사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기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가 노란우산 공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3층으로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는 이게 이제 3층 연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연금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3층 연금 이외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연금 제도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이제 영목이지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만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제 연금 수단으로서 같이 내놓는 상품인데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맡겨놓고 농어촌공사에다가요 맡겨놓고 여기서 연금을 받는 게 대표적인 농지연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산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산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보상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제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제대로 이제 정립해서 나온 게 이제 산지연금이라고 나온 게 이제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이것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나는 이제 목돈이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떼돈을 벌었다. 부자가 됐다. 그런데 연금 상품은 내가 없다 하는 경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즉시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이제 맡기고 여기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게 이제 대표적인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내가 받다가 부부가 다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이게 상환하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이보다도 좋은 대안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 재산 중에서 70% 이상이 다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한 채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 주택을 내 노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지요. 그래서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었다 하면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9억 이하인 실거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누구나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부터는 9억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12억까지 이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2억까지는 주택연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소유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담보대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출금을 꺼야 된다. 하는 경우는 50%에서 최대 9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우리나라가 특히 노후 자금이 잘 마련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한테는 노후 자금 그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은요, 내가 지금 가입했다가 만약에 주택값이 굉장히 더 오른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아깝다, 후회스럽다. 하는 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버리고 그것을 높은 가격에 내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가입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주택이 굉장히 고점이다 생각할 때 그때 다시 가입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는 최소한 3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재가입이 된다는 것, 이것 정도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못지않게 또 하나의 좋은 연금 수단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 이 전답이 있는 분만이 아니고 주말 농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귀농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농지연금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보면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일단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전답 과수원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 농지에 대해서 농지연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은퇴하고 나서 귀농하겠다. 이런 분들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미리서 이렇게, 물론 당연히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장만해 놓으셨다가 은퇴 이후에 이제 충족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싸게 나온 경매나 공매 같은 상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거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주말 농장으로 신청해 두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귀농을 한 이후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자기가 전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각각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재산은 없고 농지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이거 농지연금 신청해서 최대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자기 노후 자금으로서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산지연금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에다 문의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산지가 대상이 되는지 또 거기서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이제 따져서 된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산지연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연금이어야 되는가? 연금 굉장히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제가 외치고 다녔거든요. 앵무새처럼 연금 관리 꼭 해야 된다. 연금 꼭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 연금이어야 되는가?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위험성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또 돈이 있게 되면 여러 투자처들도 많은 유혹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굉장히 또 헛발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가 보통 월급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치 연봉을 받아가지고 1년을 내가 생활한다?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일부는 저축하면서, 일부는 운영하면서, 일부는 또 지출하면서 이거 관리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억, 5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놈을 가지고 노후자금을 쓴다. 이것은 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 상품을 통해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 부자가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이분들은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매월 나오는 그 연금 범위 내에서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헛되게 이렇게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 상품으로 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요. 일본 노인들 중에서 하류 노인으로서 굉장히 고독사를 당하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왜 지금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돈이 실제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쌓이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게 빈곤하게 사시느냐라고 여쭤보면은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고갈되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의 마지막 잎새 같은 심정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쉽게 꺼내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연금은 화수분이지 않습니까? 뭐 쓰고 나면 다시 또 채워지고 쓰고 나면 또 채워지는 게 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쓰는 게 이제 가장 유리하다. 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인생 후반, 인생 2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절이 진짜 50대인 것 같습니다. 이 50대에 큰 매듭을 짓는 그런 순간에 자기 정체성도 잘 정립하고 잘 정리하면서 나아가야만이 다음 단계를 원만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자각을 하고 다시 고3이 되어서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바로 또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고요. 그게 수월치 않으면 무엇보다도 자기 멘탈 관리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건너갈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음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연금 3층을 포함해서 연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아있는 5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나만의 3층 연금을 통해서 최소한 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300만 원 수준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 이상이든지 간에 어쨌든 나만의 3층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간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